일부 자갈치의 서연, 귀향의 칼날 부산 자갈치 시장. 새벽 5시. 차가운 해풍이 시장 골목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날생선 특유의 냄새가 짙게 퍼졌다. 시장 구석 조용히 불을 밝힌 작은 가게 서연수산. 칼날이 번쩍이며 공중을 그렸다. 가게 안에는 48세의 강서연. 이미 손에 익은 대형 식칼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예술에 가까웠다. 3번의 칼질이면 하나의 생선이 정갈하게 분리되었고 손끝마다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스며 있었다. 서연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좀 쉬면서 하라니까. 옆 젓갈 가게의 순이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서연은 무뚝뚝한 얼굴로 커피를 받아들고 한마디 툭 던졌다. 내가 안 나오면 이 시장 힘 빠져. 다들 내 생선으로 하루 버티는 거 알잖아. 투박했지만 이 시장의 상인 누구도 그녀의 진심을 몰랐던 이는 없었다. 누가 아프다 하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강서연이었고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면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것도 그녀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묻진 않았다. 목덜미에 살짝 보이는 문신과 팔뚝의 흉터, 여름이면 보이는 팔목에서 어깨까지의 상처들을 모두가 보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서연은 7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자갈치의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 6살 때 일본에 입양되어 자란 그녀는 생존을 위해 칼을 들었던 어두운 시절을 지녔다. 등에는 거대한 용문신이 그리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백합이 덧씌워져 있었다. 이부 그림자 속의 칼날 오전 10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칼질을 멈추고 가게 앞을 서성이던 중년 남성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이미 3번째였다. 낡은 모자와 옷차림, 익숙한 듯 낯선 그의 뒷모습은 어디선가 본 듯했다. 저 도미 한 마리 주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서연은 생선을 손질하며 그를 스캔하듯 바라봤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뭐 묻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돈을 내밀었다. 남자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연은 묘한 감정을 떨치지 못했다. 그 어깨의 기울임,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그녀의 기억 속 한 사람을 불러일으켰다. 가게 뒤편 서랍 속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6살 시절 한국을 떠나기 직전 오빠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때의 약속을 떠올렸다. 오빠, 나 아직도 잘 지내고 있어. 언젠가는 꼭 찾을게. 그녀는 칼을 닦으며 말없이 결심을 되새겼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시장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상인들의 얼굴엔 불안이 떠돌고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들려왔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5 남자가 시장을 장악하듯 들어왔다. 그 중심엔 날카로운 눈매의 사내, 강철수가 있었다. 그는 새로 등장한 조폭 성우파의 보스였다. 그들은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보호비를 요구했고 거절하면 상품을 엎질렀다. 서연은 가게 안에서 이를 조용히 지켜보며 손을 뒤 서랍으로 뻗었다. 그곳엔 단검이 있었다. 마침내 강철수가 서연의 가게 앞에 섰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죠. 아주머니.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칼을 쥐었다 놨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깨우듯 좀 무의식적인 움직임이었다. 자갈치에선 생선보다 냄새나는 인간 안 받아. 어서 꺼지시지.
그녀의 말과 동시에 물병이 강철수의 가슴팍을 정확히 강타했다. 시장이 조용해졌다. 강철수는 미소 지었다. 재밌네요. 우리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는 돌아섰지만 다음날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엔 10명 가까운 인원을 데리고 와선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툭, 툭. 그의 손이 서연의 뺨을 건드렸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강철수가 그녀의 목덜미에 손을 뻗자 서연은 번개처럼 그의 팔을 잡아챘다. 그 손놀림, 그 기세.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3부) 칼 아래 잠든 과거 강철수가 떠난 시장은 마치 일시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다들 어딘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강서연은 그저 생선들이 나뒹구는 바닥을 바라볼 뿐이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난 다음 날 그 조각들 틈에서 발견된 쪽지, 조심해라. 딱 3글자. 하지만 그 글자는 칼보다 날카롭게 그녀의 등뼈를 타고 내려왔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였다. 작은 원룸의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떨렸다. 서랍 깊은 곳에서 꺼낸 작은 상자 안에는 시간의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오래된 단검을 꺼냈다. 어릴 적 일본에서 건너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 날카롭지만 정교한 그 칼날 위엔 백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백합 아래엔 지워지지 않는 용의 비늘과 같은 상처들이 숨어 있었다.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조용히 옷을 벗었다. 등을 가득 채운 문신과 깊은 흉터들. 그녀는 손끝으로 상처를 더듬었다. 이젠 정말 깨어나야 할 때인가? 마치 오래 잠들었던 짐승처럼 그녀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기억은 20살로 돌아갔다. 비 내리던 오사카의 밤, 가게 앞에서 노인을 괴롭히던 야쿠자들을 주저없이 제압하던 그녀. 그날 이후 그녀는 백카페라는 조직의 중심으로 향했고 거기서 수많은 피와 대가, 충성을 배우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결국 그 조직의 더러운 정리에 반기를 들었고 칼을 거두고 떠났다. 그리고 오늘 자갈치에서의 평온은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비가 오락가락 내렸다. 시장 사람들의 표정은 침잠되어 있었고 서연의 움직임엔 낯선 고요함이 감돌았다. 서연 씨, 그 손 다시 쓰면 다칠 거 알죠? 정육점 주인 정만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서연은 칼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20년 전 오사카 정보사에서 일했소. 그때 백합의 여제라는 여자가 있었지. 칼을 쥐면 아무도 감당 못했다지. 서연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 얘긴 이제 그만하시죠. 전 그냥 생선 파는 사람입니다. 정만석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 어제 그 눈빛, 그건 평범한 생선가게 주인의 눈빛이 아니었소.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숨기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 이 시장 혼자 지킬 수는 없소. 당신이 손을 쓰지 않아도 되게끔 준비해 보시오. 그는 작게 웃으며 돌아갔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 동료가 건네는 신호 같았다. 사부, 어둠이 깨어나는 밤, 그날 밤. 자갈치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불이 꺼졌다. 해풍이 부는 골목은 유난히 고요했고 상인들의 가게의 셔터도 하나둘 내려졌다. 강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밖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싸늘하게 서늘했다. 가슴 속에선 오래된 피의 기운이 은은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메모 한 장을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 밤 11시 석기포 포차 뒤편. 정만석이 조용히 건넨 것이었다. 밤 11시 석기포 포차 뒤편. 골목 안쪽은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이었다. 멀리서 술기운에 취한 목소리가 울렸다. 내일은 그 생선가게 아줌마 손 좀 봐야겠어. 눈빛이 맘에 안 들어. 너무 당당하잖아. 강철수였다. 그의 뒤엔 성우파 부하 5명이 비틀거리며 뒤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골목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슉! 검은 그림자 하나가 공중에서 스치듯 떨어졌다. 뭐야? 그가 뒤를 돌아보기도 전 부하 중 한 명이 목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어둠에 삼켜졌다. 누구야? 장난하지 마라. 강철수는 공포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골목 안엔 바람 소리만 메아리쳤다. 그리고 그 순간 양쪽 담벼락 위에서 동시에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무음으로 착지했고 단 한 명도 말이 없었다. 모두 검은 복장, 검은 장갑, 검은 안대까지 착용한 채. 그들의 동작은 군인 같았다. 냉정하고 치명적이며 실수란 없었다. 한 명, 또 한 명 성우파 부하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소리 하나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철수의 앞에 검은 장갑을 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서서히 단검을 꺼냈다. 빛에 반사된 칼날 위엔 백합 문양이 흐릿하게 보였다. 누구야? 네오 뭐야? 여자는 대답 없이 그의 셔츠 앞을 조용히 그어 찢었다. 단검이 지나간 자리에 글자가 새겨졌다. 물은 흐르지만 칼은 남는다.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자갈치는 건드리지 마. 강철수는 몸을 떨었다. 그 목소리, 그 냉기, 그는 기억해냈다. 과거 오사카에서 한번 들었던 그 이름, 백합의 여제. 설마 그럴 리가. 그러나 이미 늦었다. 검은 장갑의 그녀는 마지막 경고처럼 그의 손등을 단검으로 살짝 스쳤다. 얇은 선 하나. 그러나 그 선은 그의 남은 자존심까지도 베어냈다. 그날 밤 강철수 일당은 자갈치 시장 입구에 널브러진 채 발견되었다. 그들 셔츠 뒤에는 같은 글귀가 칼로 새겨져 있었다. 물은 흐르지만 칼은 남는다. 다음 날 자갈치 시장은 이상한 소문으로 들끓었다. 성우파가 누군가에게 당했다더라. 시장에 그림자 같은 조직이 있다는데. 강서연은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칼날은 오늘따라 유난히 정교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정만석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오늘은 손님 많을 것 같네요. 서연은 작게 웃었다. 그녀의 검지엔 작은 상처 하나, 강철수의 손등을 그었던 그 순간의 흔적이었다. 오부 바다 위의 재회 사건 이후 자갈치 시장은 조용한 평화 속으로 돌아갔다. 강철수와 그의 일당은 그날 이후 자취를 감췄고 성우파라는 이름은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강서연을 단지 생선 파는 여인으로 보지 않았다.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경외심이 그녀를 둘렀다. 그럼에도 서연은 예전처럼 아침이면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말없이 생선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 익숙한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며칠 전 도미를 사갔던 그 중년의 남자. 이번엔 그는 무언가 간절한 듯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건넸다. 혹시 이 사진 아닙니까? 서연의 숨이 멎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반쪽. 어린 시절 6살의 자신과 13살 오빠가 함께 찍은 사진의 절반. 서랍 속에 그녀가 보관해둔 나머지 반쪽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 어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느다란 한마디를 뱉었다. 4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단 한마디. 남자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서연아, 살아있었구나. 내 동생이. 두 사람은 말없이 껴안았다. 어린 시절의 따뜻한 온기, 헤어졌던 시간들. 그리고 가슴속에 숨겨온 외로움이 폭발하듯 터졌다. 주변 상인들은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았고 정만석은 뒤에서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몇 주 전 우연히 서연의 사진을 들고 다니던 이 남자를 발견하고 말없이 서연의 가게 앞으로 길을 안내해 주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가게 안에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태수는 은퇴한 후 시간을 내 동생의 일을 도왔다. 서연의 표정은 더 부드러워졌고 시장의 상인들도 이젠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고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엔 여전히 과거가 남아 있었다. 어느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빠, 나 야쿠자 시절엔 칼로 사람을 해쳤어. 근데 지금은 그 칼로 생선을 손질해 사람을 살려. 아이러니하지? 태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상처를 가진 사람도 누군가의 삶을 밝힐 수 있어. 너는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어. 며칠 후 가게 간판 아래에 새로운 글귀가 하나 붙어 있었다. 흉터는 지울 수 없어도 손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누가 붙였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 글귀를 바라보았다. 과거는 그녀의 등에 남아 있었고 그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과거에 지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칼은 이제 살리는 도구였고 시장은 그녀의 삶이 되었다. 자갈치 시장의 석양은 붉게 물들었고 바닷바람에 실린 생선 냄새 속에서 강서연은 다시 한번 칼을 들어 생선을 손질했다. 나는 오늘도 생선으로 사람을 살려요. 그녀의 중얼거림이 시장의 불빛 속으로 녹아들었다.